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공식적으로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양국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점차 격화되는 한일 경제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지 전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말씀을 나눠주실 패널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계명대 일본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충모 대구 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일 경제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진행 경과를 먼저 살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한일 경제전쟁은 지난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3대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2일에는 가기를 열어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보를 이유로 적절한 무역 관리를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輸出管理制度や運用に不十分な点があるなどを踏まえ、日本の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ために 8월 7일 일본은 예고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하위 규정인 시행 세칙도 발표했는데 우려와 달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 새로운 개별 허가 지정은 없었습니다. アジアで唯一の該当国でありました韓国が除外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輸出管理当局として厳格な審査に努め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3년간 유효한 일반 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시행 세칙을 통한 추가 보복은 없었지만 일본 정부가 대다수 수출품에 대해 재량권을 갖게 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이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과 비관세 장벽 강화, 지소미아 파기 검토 등 맞대응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경제 전쟁으로 점차 격화되면서 승자 없는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양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달 그러니까 3개 품목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처음 경제 보복 조치를 했을 때 토론을 김 교수님 모시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일본이 경제 보복을 시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 근본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베 정권이 정상국가를 향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헌법.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래서 지난번 참의원 선거 때도 일정한 일정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일본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난번 오사카 G20 직후에 네. 남북미 3자회담에서 흥행을 거두는 바람에 G20의 성과가 상당히 퇴색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존심도 상당히 상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팬 패싱이 우려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베 내각 지지층, 네. 일본회의라고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지지층에 대해서 아베 정권의 유약한 외교에 대해서 질타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아마 강 박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한국 경제의 성장 그리고 견제 심리. 올해 1월 달에 3만 1,000달러 도달했다고 하잖아요. 네. 1인당 국민소득이. 네. 이게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80% 이상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에 네. 비하면 상당히 차가 줄어든 네.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 심리.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면서 네. 남북한의 대화 노선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북한 경제에 대한 협력
이 부분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네. 될 경우에 일본이 상당히 소외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흉내내기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네. 싶은데요.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자유무역 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훼손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네.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배경 하에 본인도 좀 자신감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를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앞에 한 3가지 정도는 사실은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본 자국 내의 정치적인 상황을 유리하게 도모하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를 도구처럼 사용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저는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이번에 그 판결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자국 내의 어떤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거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베 내각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다른 판결, 자기들과 협의했던 걸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일본 측 입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겁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이 이 국회 정상화 기반이 된 조약, 한국과 일본 사이에 기본 조약이 있고 거기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같이 따라 붙는 건데 네. 여기에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개인 청구권 문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와서 한국이 그거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 문제를 갖다가 그냥 좌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2007년 4월이죠. 일본 최고재판소가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저희 이 대법원의 판결도 이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 이들이 주장을 하는 것과 모순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네. 부분은 저희가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출국 분류에서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이제 강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업들의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강충모 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본이 이번에 기존 백색 국가와 비백색 국가로 분류하던 체계를 ABCD 그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기존 백색 국가에 해당하는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강등이 되었는데요. 네. 이로 인한 영향은 일본이 관리하고 있는 전략 물자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3년간 유효한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네. 지금부터는 일정 품목은 특별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네. 나머지 품목은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출 기업에 대한 현장 검사 등 일본 정부가 강제하는 일정 의무도 수행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비전략 물자인 경우에도 기존에는 허가가 불필요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캐치홀 규제에 따라서 개별 허가를 또 받아야 네, 됩니다. 이 판단도 일본 정부가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큽니다. 그만큼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이고 네. 일본 기업에게도 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항상 뭐가 붙냐면 판단될 경우 이렇게 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 거꾸로 얘기하면 판단의 주체인 일본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비를 걸어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열려 있는 상황이라는 네네. 건데요. 이번에 발표된 수출 규제 시행 세칙에 포괄 허가 취급 요령이라는 걸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을 지정해서가 아니고 개별 허가 품목은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네네. 이게 이것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강 팀장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모두들 촉각을 세우고 포괄허가 취급 요령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추가적인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본의 속도 조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명확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제적인 여론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입과 관리 절차를 계속해서 문제 삼기에는 정당성 부여 측면에서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본도 국제 여론이나 관계 등을 생각해서 네.
명분 쌓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수출 허가 과정에서 실제로 서류 보완을 뭐 이유로 한다든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후에 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굳이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 네. 7월 초에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 처음으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허가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분을 쌓기 위해서 나온 조치다.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 구체적인 항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 조건인 경제에 있어서 이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오히려 흐트리기 위해서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또는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가됐다. 그래서 고도의 양쪽의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네, 네. 일본의 정서나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김병수 교수님은 이번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적 관점이 꼭 아니더라도 저도 그걸 보고서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보기는 했는데 뭐 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희망을 담아서요. 확전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네. 긍정적인 사인으로 네. 왜냐하면 일본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뭐 그냥 뭐 그 경제학적 이론을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네. 이 경제가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일본의 그동안의 과거 역사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네. 경제계의 여러 가지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본인이 당사자들이 버리면서까지 뭔가 이득을 취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아베 정권에 대해서 압력으로 가해지고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그런 해석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이제 약간의 유화 제스처일 수도 있고 김 교수님 그쪽으로 조금 네. 무게중심을 실어주시고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대구 경북 지역에 미치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일각의 분석에 의하면 굉장히 아주 큰 엄청난 조단위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한테도 우리 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일본 경제보복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이나 기술 관련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대구의 경우에 일본은 두 번째 규모의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필수 소재인 니켈류 그리고 자동 공작 기계인 머시닝 센터 이런 것들은 100%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제조 필수 소재인 블랭크 마스크 제작용 유리도 96.5%, 네. 그리고 합금강, 냉연강판 95.4% 등 베어링과 섬유 기기 부품, 전기 부품 등을 상당 비중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이런 품목을 주로 이용하는 업종은 기계 금속, 그리고 자동차 부품, 네. 섬유 등 우리의 주력 산업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경북의 전자 산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들 업종에서는 일본산 소재나 부품을 수입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만에 하나 원재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네.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력 산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네, 주에. 그렇습니다. 대구시 대책회의도 해야 되고 관계자들도 또 만나보셔야 되고 네. 하셨는데 실제로 만나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만나보니까 실제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것이나 또 그다음에 우리 그 대구시나 경북도에서 느끼는 실제적인 체감은 어떤 거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업체 중에는 공장 신축을 앞두고 네. 중요 설비를 일본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게 원활치 않게 되면은 이제 빚어질 문제 이런 것들로 걱정하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일본산 원재료 수입이 안 되면 당장 가동을 멈춰야 되는 그런 네. 절박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7월 초에 일본이 이제 규제를 발표하자마자 네.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네. 대체품을 찾고 네. 그리고 기존에는 품질이 조금 떨어져서 이용하지 않았던 국내 기업과 네. 공동으로 제품 개발에 나서는 등 네. 발빠른 대처를 하는 기업도 있어서 네. 조금 다행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네. 정말 답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으로는 현재 상황은 우려를 넘어서서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구시나 지원기관에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네. 기업인들은 입을 모아서 한국과 일본의 정부 차원에서 빠른 해결책을 마련해 네. 주길 간절히 기대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는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국내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도 네. 대기업이 네. 국내 부품보다는 해외 부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이런 개발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계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것을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구체적인 뭐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제 보도에 MBC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경북대에서 공대 쪽에서 기술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뭐 사업단을 꾸렸다든지 네. 카이스트나 서울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관련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역량에서 오히려 이걸 계기로 우리 역량을 다시 한번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분 생각에 정부가 내놓는 대응책이나 이 카드들이 실제로 유효한 건가 아니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강 팀장님께 먼저 네.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검토하다가 일단 네. 보류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섣부른 조치를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일본의 이유 없는 행동에 똑같이 대응했다가는 네. 지금 일본을 향하고 있는 비난의 목소리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걱정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본이 우리의 급소를 노린 것처럼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일본의 급소는 과연 무엇인지 네. 정부가 이에 대한 분석은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네. 단순히 감정적으로 리스트에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대응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네. 또 후속될 조치도 네. 준비가 되어야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광이나 식품 폐기물 등에 대한 안전 조치는 대응책은 될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광의 경우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지방 소도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 내에서 사용되는 국내의 카드 소비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효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일본의 관광지로 형성이 되는 큰 대기업에서는 네. 영향이 조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들이 있고 폐기물은 환경부가 이번에 밝혔습니다만 수입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꾸기로 했는데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석탄재들이 한 40% 정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대부분 일본산입니다. 네. 수입 제한 시에는 국내 기업의 어떤 생산 차질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국내 매립된 석탄재를 활용하고 네. 또 대체재를 찾겠다고 하지만 네. 국내 기업에 대한 배려 이런 네. 것들이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반격하려다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오히려 더 볼 수도 있고 김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일본이 우리가 내놓은 카드, 반격 카드나 대응책을 보고 어떻게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저희 한국 경제가 일본이 취한 여러 가지 수출 규제 강화라든가 네. 기타 경제 보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치들에 대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네. 맷집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이 맷집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시간이 좀 지나야지 가능할 것도 같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아까 네. 그 강 팀장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국민들의 지지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추동력을 가지고 전화 위복의 계기로 좀 네. 삼고요. 네. 그다음에 한일 경제 관계가 그동안 상당히 종속적인 구조였던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네.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긴 역사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경제가 단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단기적인 처방은 항상 어렵고요. 네.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처방이 상대적으로 좀 쉽기는 하지만 방향성을 끝까지 견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네. 또 다른 문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때 근본적인 여러 가지 변화 조치 그리고 산업 구조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 이런 네.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을 경제 활기를 불어넣는 여러 네. 가지 처방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지금 벌어진 일들은 일단 불을 끄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외교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해법이 가능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상징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가 지난번에 그 창고 회의라고 불리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봐도 좀 이상했던 그 회의. 네. 두 번째는 고노 회상이 저희 대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무례한 네. 행동을 했었고 그거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외교가에선 다 알려진 얘기잖아요. 네. 그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있었던 에토 세이치인가요? 그 일본 아베 수상의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매칭 관광 국가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위안 부분들이 네. 같이 나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애시당초 준비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 내지는 전략이 스텝이 꼬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분노에 있고 경로에 있는 상황이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외교적인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도발을 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우리가 방문하기를 바랬을까요?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 국민들한테 자기들 나름대로 한국 사람들이 반응이라든가 한국의 반응이 상당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하는 네.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그런 부분을 따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계속해서 꼬이고 계속해서 화가 나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이렇게 침착할까? 네.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대응이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침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중구청의 배너 설치와 네네. 관련해서 네. 젊은 사람들 20대 중심으로 해서 네. 이 부분이 네. 장기적으로 서울구청인 거죠. 네, 우리 예, 중구청이 예. 아니고. 네. 네.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냉정한 판단을 네. 하고 그거를 철회시킨 부분이 네.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성숙성은 한국의 젊은 세대가 훨씬 앞서가 있다. 예, 정치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들만 성숙하면 될 것 네.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카드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지소미아 얘기를 자꾸 합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걸 파기하자는 쪽도 있고 파기해서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자신들이 수출 규제 강화를 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논리와 네. 그다음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 요구라든가 현재 이 협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네. 사실 이 지소미아도 일본이 요청해서 한 거라는 그렇죠. 측면이 네. 있잖아요. 물론 미국이 관련돼 있기도 하겠지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분명히 중요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24일이 이번 달 24일이 기한 네. 연장 시한이죠. 네. 그래서 이 좀 시간이 짧다란 부분이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의미를 좀 퇴색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카드를 파기라는 카드를 내놨을 때 일본이 받아들일 느낌은 어떤 쪽일까요? 저는 지소미아 문제는 정말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일본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지금 강대강인데 네. 아베 정권과
문재인 정권 사이에 상당히 의도하지 않은 강대강의 네. 대결인데 둘 중에 하나는 상당히 피해를 아주 강력한 내상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네. 상황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출구 전략 중에 하나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출구 전략이다. 네,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으로 여러 가지 하여금. 중재에 나서게 하는. 끝으로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먼저. 저는 어쨌든 이번 일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 다른 나라의 희생을 감수시킬 수밖에 없는 네. 다른 나라를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한 말에 있었던 제국주의적인 그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다시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냉엄한 교훈을 분명히 예전의 한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꺼내서 네. 좀 이렇게 격하게 여론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근데 해방 이후에 대일 종속적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 역사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가 되돌이켜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걸 막아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할 네.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 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에 중국이 일본에게 히토류 수출 규제를 시행했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인은 영유권 분쟁이었습니다. 중국명 다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해역에서 주고받은 중국 어선이 일본에 의해서 납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체포된 어부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관광을 금지시켜버렸고 네네. 히토류 수출을 금지해버렸습니다. 네. 히토류는 첨단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금속입니다. 그렇죠. 네. 불과 몇 주 만에 일본 첨단 산업은 큰 피해를 입었고 네. 결국 일본 정부는 굴욕적으로 선언을 네. 석방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까지 요구했고 결국 일본은 이걸 다 들어주게 됩니다. 네. 이 이후가 중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히토류 수입을 다변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히토류 절약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결국 일본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고개를 숙였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다시는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일본을 위협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네, 네. 일본은 세계 히토류 소비 2위 국가인 일본이라는 고객을 잃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지금도 미중 무역 분쟁에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도 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이번에 국산 기술과 제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네. 만일 이후에 경기가 정상화되고 모든 것이 좋아졌을 때 지금과 같은 사태의 교훈을 잊고 또다시 우리 국산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네. 언제든 이런 사태는 재발될 수 있다고 네, 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이번 사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